안녕하세요. 슬램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스터디의 13번째 시간으로 루프 클로즈 디텍션에서 백업 비주얼 보드에 대해 김선호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 매핑 부분에서 스테레오 매칭에 대해 이광희님이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선호님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화면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원래 제가 발표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백오브 비주얼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오브 비주얼 워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됐던 그 루프 클로즈 디텍션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한계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루프 클로즈 디텍션을 이제 적용을 할 때 단순히 특징점 매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 속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프레임에 대해서 조명 환경이 다를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비교 결과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나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클로즈 디텍션을 사용할 때 단순히 특징점 매칭보다는 백오브 비주얼워드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백오브 비주얼워드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특징을 하나의 단어로서 설명하자라는 걸 이제 기본적인 컨셉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영상 내에서 단어의 개념을 결정한 다음에 이 단어들을 기반으로 하나의 사정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영상 전체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영상 전체를 설명할 때는 그 영상 내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그 유사도, 그 단어가 갖는 빈도 같은 것들을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영상의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설명 자체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벡터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비교를 할 때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벡터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영상 간의 이제 유사성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유사성 어, 검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루프 펫의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를 판별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그 백오브 비주얼 월드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한 영상에 이제 각각의 영상 프레임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특징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많이 언급되었던 시프트나 ORB 혹은 이제 서프 같은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특징이 추출이 되면은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서 그 추출된 특징점들에 대해 군집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군집화가 수행이 되면 이제 군집화 내에서도 이제 클러스터 센터를 찾아서 이 센터를 앞서서 언급했던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코드워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거를 단어로 정의를 내려서, 그 다음에 코드북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정의됐던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앞선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사전이 이제 코드북에 해당되는데, 이 용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전이라기도 하고 코드북이라기도 하고, 뭐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라고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 코드북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영상들을 이제 앞서 생성했던 이 코드북 내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의 그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현된 이제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지 벡터 형태로 만들어내고, 이제 이 벡터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러닝이랑 이제 레코그니션 단계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 백오브 비주얼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슬램에서 하는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을 위해서
그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이제 장면에 대한 레코그니션을 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뭐 객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 백업 비주얼들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러닝 앤 레코그니션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베이지언 방법이라든가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될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측면에서는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유사도 측정을 할 때 이제 TF, IDF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식으로, 이제 이 레코그니션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언급되었던 이제 특징 추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의 스터디에서도 언급되었으니까, 지금 이 파트, 이제 발표에서는, 유사도 측정과 K-민즈 클러스터링 쪽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주얼 코드북을 만들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K-민즈 클러스터링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램 책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제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 이제 가장 먼저 가장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담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PRML 책의 9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혹시나 조금 제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이따 질문 답변도 이제 하겠지만, 책을 통해서 좀 더 참조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X1부터 2 그리고 이제 XN까지 총 N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N개의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이제 군집화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지금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 각각의 N개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D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앞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뮤 K라고 하는 이제 D차원 벡터를 하나 또 만들게 됩니다. 뮤 K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지금 K의 클러스터 개수만큼의 그 벡터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벡터 뮤 K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각 집단, 이 클러스터의 중심을 이제 표현할 때 이 뮤 K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정의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 각각의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 이제 X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뮤 K까지의 거리의 제곱합들이 이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K-민즈 클러스터링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뮤 K를 찾게 되고, 각 데이터 포인터들에 이제 해당하는 각 집단에 할당하는 것이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 이제 디스토전 메저먼트 펑션이라고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이렇게 다음과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J 값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RNK 같은 경우에는 어떤 n번째 샘플 X가 만약에 이게 이제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에 RNK를 이제 1로 정의하고, 아닐 경우에 이제 0으로 정의하는 이제 그 이진화 그 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기반으로 이제 최적의 이제 군집화를 수행하는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앞서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듯이 이제 J를 최소화하는 UK와 RNK를 구하는 것이 지금 이 K-민즈 클러스터링 단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이터레이티브하게 수행되면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임의의 뮤K를 첫 번째로 이제 임의의 뮤K를 설정한 다음에 이 값을 고정을 해놓습니다. 이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위의 식 J를 최소화하는 RNK를 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인데요. 우선 2단계를 이제 expecta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expectation 단계에서는 먼저 이제 뮤K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J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K에 대해서는 선형함수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러니까 xk들 전체 각각의 x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적화 과정을 수행할 때는 다른 샘플과의 이제 연관성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이 이제 x 각각에 대해서의 최저값을 찾으면 되는 게 여기서 하는 이제 여기서의 이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클러스터 중심과 이제 샘플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이제 군집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식이 이제 이 K라는 수가 n번째 x랑 이제 j번째 뮤 간의 차이를 제곱한 값을 이거를 이제 최소화해주는 J를 찾아서 이제 그냥 이걸 최소화해주는 J를 찾았을 때 그 이제 RNK를 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0이라고 정의를 하는 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군집화를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군집화를 수행하는 게 익스펙테이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 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RNK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아까 위에 단계 익스펙테이션 단계에서 얻은 RNK를 이번에 이제 RNK를 고정을 하고 이 고정된 RNK 값에서 J를 최소화하는 뮤K를 찾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맥시마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이제 RNK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J와 뮤K만 이제 고려하면 되는 상태인데요. 이제 J 같은 경우는 이제 뮤K에 대해서는 이제 쿼드라틱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J 위에 나와 있는 J식을 뮤K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뮤K가 최소가 되는 그 부분을 이제 뮤K가 최소화가 그러니까 J를 최소화할 수 있는 뮤K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J를 뮤K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 값이 0인 경우를 찾으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J를 최소화하는 이제 뮤K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식, 요식과 같은 형태가 지금 이제 J를 뮤K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된 상태에서 이 식을 뮤K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정리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뮤K를 우리가 뮤K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위에 있는 익스펙테이션 단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맥시마이제이션 단계를 이제 구했던 RNK와 뮤K를 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제 이 두 값이 적당한 범위로 수렴을 하거나 혹은 별도로 이제 정해져 있는 반복 횟수가 최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멈추게 되는 식으로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단계 이제 익스펙테이션과 맥시마이제이션을 이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 과정 자체를 용어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expectation maximization,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확률이나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K-이미지 클러스터링이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 A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집화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군집화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란색 X 그리고 빨간색 X를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임의의 두 뮤1, 뮤2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뮤1과 뮤2가 이제 임의로 선정된 상태에서 B 단계에서 이제 expectation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체 군집 중에서 이 뮤1, 뮤2와의 거리를 이제 각각 비교한 다음에 만약에 임의의 이 점에 대해서 뮤1과 뮤2와의 이제 거리를 이제 각각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뮤1과 가깝다라고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이 점은 이제 그 뮤1을 이제 센터로 갖는 이제 이 파란색 군집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반대로 한 점이 뮤2와 이제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군집화를 해가지고 익스펙테이션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센터 값 자체가 불명확하게 지금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센터 값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C 단계에서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단계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뮤1과 뮤2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익스펙테이션 이 D번과 같이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E와 같이 다시 맥시마이제이션,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나가면서 군집화를 수행하는 게 K-민즈 클러스터링의 방법입니다. 이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익스펙테이션과 맥시마이제이션 과정을 이제 반복함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 그래프와 같이 그 J 값이 점점 이렇게 감소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EM과 이제 이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초기 뮤K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뮤1과 뮤2가 굉장히 원래 이 그 하나의 그 집단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최적을 찾아 나가려면 좀 이제 많은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방법보다 조금 더 많은 스텝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샘플 내에서 한 점을 초기 뮤K로 설정하는 방법도 그 속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학습 속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학습 속도 같은 경우에 익스펙테이션 단계에서 평균값 앞서서 결정되어 있는 이 평균값 UK와 그 전체 X와 UK 간의 모든 점들 간의 이제 그 거리 계산한 연산이 거리 계산 및 비교하는 연산이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익스펙테이션 단계 자체만으로도 많은 계산량이 소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산량 소모를 좀 줄이고자 할 때 데이터를 트리 구조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KD 트리나 초리우 트리 같은 이 두 가지 트리를 이제 활용해서 데이터를 그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여기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EM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앞서서 설명드렸던 방법 말고 온라인 방식의 알고리즘 유도 방법도 있다고 PRMN 책에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나와 있던 그 J식을 뮤K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회귀함수를 얻고 이 회귀함수에 대한 제곱근 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통계학 쪽에서 로빈슨 먼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나온 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아서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유사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과정에서 유사도 측정을 할 때는 주로 TF-IDF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TF-IDF 같은 경우에 먼저 TF 같은 경우에는 텀 프리퀀시의 약자로 특정 단어가 하나의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에 대한 것을 수치로 나타낼 때 텀 프리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IDF 중에서 DF가 도큐먼트 프리퀀시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 도큐먼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어가 이 그 문서 전체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할 때 이제 도큐먼트 프리퀀시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DF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인버스라는 이제 그 단어가 아예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큐먼트 프리퀀시의 반대로 다른 문서, 이제 전체 문서와 이제 비교했을 때 다른 문서에는 이제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측정하라는 걸 이제 수치화할 때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를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TF-IDF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어가 내가 하나의 이제 해당 문서 내에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다른 전체 문서에서는 이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자체가 해당 문서 내에서만 이제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TF-IDF라는 것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식과 같이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 TF 값에다가 IDF 값을 이제 곱해줘서 이거를 이제 가중치를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TF-IDF를 공식화한 건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I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F 도큐먼트 프리퀀시에 대해서 도큐먼트 프리퀀시를 이제 분모로 해서 전체 도큐먼트 그러니까 그 도큐먼트 프리퀀시 분의 전체 도큐먼트 개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로그로 취한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백업 비주얼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수행하는 그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디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라젝토리를 점점 그려 나가면서 루프가 발견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탐지를 하는 것을 이제 데모 영상을 통해 올렸는데요. 이 디보 같은 경우에는 특징 추출을 할 때 그 바이너리 디스크립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특징 추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ORB에서 쓰이는 이제 브리프 디스크립터가 주로 이제 바이너리 디스크립터 추출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디보 같은 경우에도 그 브리프 디스크립터를 기반으로 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루프를 이제 탐지할 수 있게끔 탐지해서 슬램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로 이렇게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그 유사도 측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TF-IDF를 여기서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페이지에서는 그 루프 클로저 디텍션 전체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이슈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게 슬램 책에 나와 있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저희가 루프 패드 건축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의 크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전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클수록 그만큼 이제 단어가 많아졌다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비유 대상도 많아져가지고 한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확도 높은 그 인식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크기가 클수록 그 단어의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계산하는 양이 좀 많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도 점수를 처리할 때는 이제 단순히 절대적인 점수만 이제 의지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사무실인데 이 두 다른 사무실이 유사한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서로 다른 두 사무실에 대해서 슬램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분명 다른 사무실인데 여기가 이제 루프로 탐지를 된다거나 하는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책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선험적인 유사도를 활용을 해서 그 유사도에 대해서 이제 선험적인 유사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유사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인계치를 부여하지 않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응적으로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선정도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너무 인접한 프레임들을 이제 모두 키프레임으로 선정하는 것은 유사도 측정 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너무 인접하면 당연히 유사도가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루프 클로저로 탐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제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인접한 프레임을 선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키프레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2018년에 게재되었던 이제 빈스 모노라는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빈스 모노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는 키프레임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픽셀 간의 평균 시차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각각 픽셀 간의 평균 시차가 일정한 임계값 이상이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차가 벌어졌다라고 간주를 해서 이 프레임을 키프레임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된 키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평균 시차를 계산해 나가면서 키프레임을 선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두 번째 방법으로는 트래킹이 유지되는 특징점의 개수를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은 유지되는 트래킹이 유지되는 특징점의 개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수 이상으로 이제 트래킹 유지된 특징점이 줄어들었다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러한 경우도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을 선정하자 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빈스 모노라고 하는 그 오도메트리 알고리즘에서는 키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루프 폐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방법들은 철저하게 이제 어피어런스를 이제 기반으로 그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기하학적인 검증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루프 폐쇄가 이제 감지가 되었을 때도 리프로젝션 단계에도 이제 그 다음에 수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신러닝을 활용해가지고 뭐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에 쓰는 시프트나 ORB 같은 특징점 추출 방법이 아니라 러닝 기반의 이제 특징을 활용해가지고 백오버워즈를 이제 수행하는 방법도 뭐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책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바로 전 장에서 네, 그 픽셀 간 평균 시차를 이용해서 키프레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네. 시차가 이제 시간 차이를 말하는 거죠? 시점 차이를 시점 말씀드립니다.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점 차이 그러니까 픽셀 그 시각적인 부분의 차이를 음, 말씀드린 게 지금 이 평균 시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픽셀 간의 평균 시차라 하면 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와닿지 않는데 아, 어떤 네. 부분인지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이게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논문을 잠시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 아, 네, 혹시 이거 괜찮으면 제가 끝나고 슬랙에 다시 올려드려도 네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TF-IDF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뭐 배구 비주얼 보드도 그렇고 이제 TF-IDF 개념도 다 원래는 자연어 처리 그쪽에서 나온 것이죠. 그 네, 문서 맞아요. 단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는 네, 이제 영상에서 그런 걸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게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주는 방법, 그렇죠. 그 네, 제가 조금 설명이 약간 잘못됐을 수 시각적 있는데, 단어 각각에 대한 가중치가 네, 다를 텐데 어떤 영상에는 네, 조금 더 특징적으로 활용을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가중치를 달리 주는 방법이 이제 TF-IDF고 이제 여기 네, 제목이 Similarity Measurement라고 적어놔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벡터가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히스토그램 벡터. 그 백업 네, 비주얼 네, 보드로부터 히스토그램 벡터가 나오고 그 히스토그램 벡터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게 이제 TF-IDF고 이제 그 벡터 가중치가 부여된 그 벡터 사이에 그런 차이를 계산해서 어떤 스레셜드보다 높으면 뭐 루프 클로저 판단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제가 제목을 시밀러리티 메저먼트라고만 적어가지고 사실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가중치를 주는 게 그 음, TF-IDF에서 하는 게 이제 TF-IDF가 하려고 하는 그 그, 목표가 그 말씀드렸던 가중치 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맞고요. 그러면 네,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걸 개발 벡터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 비교를 수행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뮬러리티 메저먼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네, 됩니다. 이 가중치 주는 단계 후에 벡터 간의 그 차이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네, 단순하게는 유클리디언 공간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네. L1 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사인 시뮬러리티 같은 그냥 일반적인 벡터 간의 그냥 차이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네, 에론놈이나 이제 L2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유클리디언 기반의 공식이나 에런 L2놈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그 줄 간의 이제 차이를 계산하는 식으로 유사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발표를 잘 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나 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어, 김선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광희님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잠깐만요. 전체 화면이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테레오 매칭인데요. 이게 이제 매핑 13장의 이제 매핑의 제일 첫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비주얼 슬램의 워크플로우를 좀 나타낸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 아래 논문에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 단계에서 지금 광희님, 근데 화면이 네, 스테레오 매칭 타이틀 화면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런가요? 네, 지금도 그런가요? 네네. 뭐지? 잠깐만요. 네. 지금도 안 나오나요? 네, 화면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인. 어, 네, 지금도 지금은 옮겨졌는데요. 어, 그러면 네, 잠시만요. 어, 멈춘 것 같은데. 이게 전체 화면을 하면 약간 멈춘 듯한. 지금 안 했는데 이걸 해놓고 공유를 눌러야 되나 싶어서 지금. 이게 코멘트 주신 게 발표 진행 시에 창이 아닌 전체 화면을 공유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맞나요? 지금이요? 지금은 화면 공유가 아니고 그냥 까만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여기서 전체 화면을 가면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네, 보이시나요? 지금은 마우스 움직이고 하는 것도 잘 보이는데요. 그럼 전체 화면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지금 약간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러면 그러면 전체 화면 아니고 그냥, 제가 요걸 그냥 크게 해놓고 할까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메뉴도 혹시 줄일 수 있나요? 슬라이드 쇼 버튼 누르면 안 되나? 그럼 안 네네,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냥 네. 지금 상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X 버튼 아래에 있는 게 그 메뉴 없애는 거 아닌가요? 오른쪽 위에. 물음표 같은데요? 물음표인가요?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보통 여기서 그냥 그 공유해놓고 슬라이드 쇼 누르면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기억했는데, 그, 그 공유할 화면을 그 네. 모니터 두 개 사용하시면은 모니터 하나 사용하시나요? 두 개 사용하시나요? 하나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돼야 될 텐데. 아니면 PDF로
변환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나.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체 화면 안 하시고. 예. 지금도 전체 화면으로 안 보이시죠? 네, 지금도 그냥 멈춰 있는 화면 같아요. 네, 지금은 지금 움직입니다. 이상하네요. 모니터도 하나인데 지금 똑같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냥 일단 진행할까요? 아니면 PDF로 좀 열어볼까요? 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지금 그 마우스 포인터 움직이는 것만 보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네네, 보이세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전반적인 비주얼 슬램의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나타낸 그림인데 이 아래 논문에서 제공되는 그림입니다. 그 제가 조금 배치만 바꿨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영상을 받고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통해서 이제 뭐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카메라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순서가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맵 제너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번들 어저스트먼트나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그 메인테넌스를 통해서 이제 보정을 하고 예, 뭐 루프 디텍션이나 페일리어 리커버리 등의 이제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맵 제너레이션 쪽에 dense 한 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중간에 필터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개념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주로 매핑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앞에서 비주얼 오도메트리에서 피처 디텍션도 하고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하지만 뭐 그 각 피처에 또 3차원 복원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덴스한 맵이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 5가지 맵을 저장했다가 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 로봇을 그 맵을 활용해서 뭐 배치하거나 뭐 이런 것에도 쓰고 그다음에 로봇이 탐색을 하는 것을 제어할 때 또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물을 회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특징점만 갖고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덴스한 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비디오 게임이나 어떤 주변 환경을 재구성하거나 뭐 AR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환경에 대한 3차원 복원, 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자 할 때 덴스한 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R이나 로봇 명령 수행 같은 걸 할 때 이제 사람하고 지도 간의 상호작용을 하려면 결국은 덴스한 3D 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dense 맵을 구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낭 카메라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이동한 다음에 그 이전 카메라 위치에 그 이미지하고 둘 사이의 어떤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맵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거의 비슷한 방법일 텐데 이제 처음부터 양한 카메라를 쓰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시차를 이용해서 뭐 디스페러티를 계산을 해서 뎁스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RGBD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데 예.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앞쪽에 7장인가에서도 아마 비슷한 내용을 다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스테레오 비전이라는 거는 에피폴라 라인 상에서
그 라인을 따라서 블록 매칭을 통해서 코레스폰딩 포인트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카메라 O1을 센터로 갖고 있는 이 뷰에서 P1이라는 픽셀에 대해서 O2 카메라의 코레스폰딩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빨간 선이 이제 에피폴라 라인이고요. 이 에피폴라 라인 상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서 가장 그 코레스폰던스가 높은 포인트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폴라 라인은 이 두 번째 카메라에서 보시면 어쨌든 이 P2라는 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요 라인 상에 있는 건데 여기서 한 점은 이제 에피폴이라고 그래서 이 반대쪽 카메라의 센터가 프로젝션 된 위치고요. 거기랑 현재 이 P2가 어쨌든 이 라인상에 있으니까 뭐 한 점이라고 봤을 때 예, 그걸 연결하는 선이 이제 에피폴라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라인상에서 블록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 그 블록 매칭을 할 때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방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normalized cross correlation이고요. 그 외에 뭐 sum of squared difference랑 그다음에 normalized SSD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럭 간에 두 블럭 간에 여기 보시면 I1은 이제 첫 번째 이미지고 I2는 두 번째 이미지고 D라는 거는 이제 특정 거리만큼 이제 옮겨진 상태의 어떤 픽셀 값이겠죠. 그리고 I1의 평균값, I2의 평균값을 빼서 이제 밑에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메저를 써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 메저가 잘 맞게 나온 것을 잡으면 되지만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뎁스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이제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 맥스까지 각각의 뎁스로부터 역으로 그 프로젝션에서 그 NCC를 구한 거예요. Normalized Cross Correlation을 해서 그 값들을 이렇게 플롯했을 때 어떤 하나의 값이 이렇게 피크로 나타나는 그런 그 항상 그런 좋은 결과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픽셀에 한 카메라의 한 픽셀에 대한 그 레이를 따라서 쭉 뎁스별로 찍은 거라면 오른쪽은 주변에 60개 이제 근처의 이미지들로부터 구한 뎁스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구한 겁니다. 60개 그 한 픽셀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트루 값에서는 피크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잘못된 것들이 쭉 퍼져서 유니폼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어떤 확률적인 모델로 보고 뎁스 그 라인을 따라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분포를 갖는다. 그리고 이 분포는 이 분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실제 그 뎁스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이 분포는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이제 리파인 해 나가는 방식으로 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PD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뎁스 요 하나의 픽셀에 대한 요 뎁스들을 말하는 거고요. 요 뎁스에 어떤 하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초기 확률 분포라고 봤을 때 또 다른 뷰가 들어오면 그 뷰에 대해서 요 레퍼런스 프레임의 동일한 픽셀에 대해서 그 뎁스에 대한 새로운 관측 분포를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 값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 새로 관측된 거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퓨전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동일한 가우시안의 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다 보면 어떤 하나의 이제 분포에 수렴을 할 거다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이제 관측된 것에 대한 분포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요 그림에서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O1, O2는 각각의 이제 카메라 1, 카메라 2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P1은 지금 현재 레퍼런스 픽셀이 되겠죠. 기준이 되는 요 플레인에. 그래서 요 픽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뎁스 방향으로 레이를 쏜 게 P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 관측됐을 때의 이 픽셀에 대한 계산된 가장 코레스폰던스가 높다고 계산된 게 요 P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P는 결국 O2에서 요 픽셀 2라는 걸 거쳐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여기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요 뮤 OBS는 요 값일 거고요. 제대로 구해진 값일 거고 제대로라기보다는 여기서 높게 나온 값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베리언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잘 구해진 요 뮤로부터 이미지상에서 한 픽셀을 옮겼을 때 그때 뎁스 차이를 갖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P는 원래 그 구해졌던 뎁스의 그 벡터의 이제 크기고요. 그 다음에 P 프라임은 여기 한 픽셀을 옮겼을 때 구해진 뎁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갖고 이제 베리언스를 쓰겠다라는 거고 그걸 구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위에서 하나씩 이제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구해 나가는 건데 보시면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그 사인 룰을 씁니다. 이 값은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요걸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가 여기 이제 베타 프라임은 지금 한 픽셀 옮겼을 때의 그 각인데요. 원래는 이제 베타였고 그래서 베타 프라임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파도 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위에서 쭉 구했다 일단 생각하시고 결국은 이 t와 요 감마 그다음에 a와 a가 아니구나 베타 프라임과 그다음에 요 p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요 사인 룰을 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최종훈 님이 아마 그 교재에다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 수식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확실치 않은데 일단 여기를 지금 측면이라고 볼게요. 카메라 O2에 대한 측면이라고 보면 보통 이제 포컬 랭스는 이 센터를 지나가는 여기에 수직으로 이제 배치가 될 테니까 여기 수직이고 그다음에 요 델타 베타는 한 픽셀 움직인 그 각도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 픽셀 움직였으니까 결국은 탄젠트 델타 베타는 F분의 1이 될 거고 오 아크탄젠트 한 거라고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결국은 베타 프라임은 이제 요 각이 될 거고 움직였을 때 요 각이고 그래서 이걸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그냥 그 내적으로 구한 겁니다. 각각 A, T 그다음에 P하고 T하고 그래서 내적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한 픽셀을 움직였을 때 뎁스의 변화가 얼마나 되느냐를 갖고 베리언스를 주고 뮤는 이제 원래 그 블락 매칭을 통해서 나온 그 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새로 관측된 분포를 추정을 해서 이걸 갖고 이전 분포에다가 이렇게 갱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모든 픽셀의 뎁스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를 하고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 계속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걸 다른 뷰로 보는 거죠. 계속 들어오는. 그럼 각 뷰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에피폴러 라인과 블록 매칭을 계산을 해서 수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때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뎁스도 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앞서 보신 그 베리언스 계산하는 것도 이제 같이 계산을 해서 언서턴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구해진 그 관측치를 이전 프레임에서 갖고 있던 값에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분포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스레스홀딩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고 만약에 또 값이 변하면 이제 다시 2단계 가서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뷰를 받으면서 하게 되게 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관련된 그 레퍼런스는 이런 논문들을 참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끝 마무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조금 질문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네네. 일단 스테레오 매칭이 이제 각 프레임별로 스테레오 매칭을 네. 통해서 어떤 뎁스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프레임별로 블락 매칭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프레임별로 있는데 근데 그냥 스테레오 매칭으로 스테레오 매칭 같은 방법을 하면은 이제 그 템포럴하게 그 뎁스를 이게 연관성이 없게 되니까 이거를 그 코레스폰던스에 따라서 그 뎁스에 관한 그 업데이트를 probability하게 확률적으로 이제 한다는 의미인 거죠. 템포럴적으로 그러니까 또 아마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단일로 계산한 것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좀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픽셀에 네. 대해서 t 시간에 어떤 픽셀에 대해서 뎁스가 있을 테고 이제 t 플러스 1 시간에 대해서 어떤 뎁스가 있을 텐데 이거 두 개가 이제 코레스폰던스는 일단 매칭이 되었다고 치고 그러면 그거 두 개가 조금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도 뮤랑 시그마도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그 수식 자체는 저렇게 오른쪽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지만 이게 보니까 거의 1차원 칼말 필터랑 맞습니다. 더 유사한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밑에 보시는 논문이 이제 이 아이디어의 시초였던 것 같은데 여기 책 교재는 이제 가우시안으로 그냥 단순화 시켜 놓은 거고요. 이 책은 이제 그 가우시안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합쳐진 형태.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나 튀는 것들은 이제 유니폼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트루 밸류에 가까운 것들은 이제 가우시안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서 뭐 EM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그 시그마를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뮤는 그냥 그 뎁스를 구한 것 값 자체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근데 뮤를 구할 때 이제 그 옆 픽셀에 대해서 또 그 값을 p 값을 구해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이제 시그마로 사용한다. 라는 것이고 이게 저도 이제 어렴풋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깨닫게 된 것 같네요. 이런 내용이 제가 봤을 때 LSD 슬램에도 거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뎁스를 구해서 각 프레임별로 있는데 그걸 이제 트래킹 하듯이 하면서 업데이트하는 전체 과정이 거기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결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네. 혹시 제가 또 잘못 설명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설명해 네네.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 그 O1에 있는 픽셀이 O2 네. 이미지에서는 그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범위가.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분포가 지금 L2 라인 안에서 일단 깊이 분포를 지금 L2 라인 안에서 예, 예. 분포가 있어서 찾는 건데, 네. L2 라인 길이 자체도 일단 계속 달라지고 그럴 것 같은데, 네네. 두 가지일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혹시 좀 그런 부분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뭐 이게 실제로 해본 게 아니라서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봤던 그 내용 안에서는 지금 아직 제가 못 찾았고요. 예,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아까 그 앞에서 나왔던 논문에서는 좀 더 복잡한 확률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벗어난 경우는 아웃라이어로 아마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광희님 발표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사지원님이 조금 갑작스런 사정이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옥토맵에 대해서 사지원님이 발표해 주시고 TSDF에 대해서 김하영님이 발표해 주시고 복셀 해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 하는 시간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 서울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마지막 스터디 하고 친목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 뭐 그 명찰 같은 거 제작하기 위해서 구글 폼도 이제 그 그룹에 올릴 텐데 거기도 신청하셔가지고 정보를 주시면 명찰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모두들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